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든지 하면 연말까지는 뭐 안 버틸 수 있겠나 하는. 망자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생전 모습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카이브 같은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초고령도시 부산의 우울한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죽음 이후 고인을 모시는 현장에서도 목격됩니다. 부산의 공공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살아서는 집값 걱정이었는데 죽어서도 갈 곳 없다는 넋두리가 괜한 말이 아니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정이 더 심각해질 걸로 보인다는 건데 오늘 시사 포커스는 포화 상태에 이른 봉안시설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두 분 관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과기대 장례행정복지과 이남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 노인복지과 정태기 과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거의 매장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화장이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림 먼저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5년에는 52.6%가 화장이었는데 재작년에는 91.6%, 굉장히 이렇게 화장이 높아졌습니다. 화장이 이렇게 높아진 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잠정치인데 96%를 상회할 정도로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이제 부산 시민들의 어떤 화장에 대한 수용 능력이라든지 또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 사회와 조금 연관이 좀 있다고 네. 저는 좀 볼 수 있고 시민들의 인식도 화장에 대한 인식 전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 화장 시설의 운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를 그림 또 같이 한번 보시죠. 경기가 24.7, 네, 과부족이네요. 예. 서울이 15.8 부족하고요. 부산은 10.6% 부족이고 대구는 4.9%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까? 저희 부산시는 15기가 총 규모로 네, 15기. 15기 설치되어 네. 있습니다. 예비기가 한 대가 있고요. 그건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14기가 나머지 14기가 있는데 하루에 5회씩 이렇게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그 14기를 운영했을 때 화장 처리 능력은 79입니다. 그런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화장자가 많아진다든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는 우리가 그 가동 횟수를 7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네, 84곳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좀 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은 화장로의 부족함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라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사망자가 매년 늘고 화장률이 높기 때문에 2027년이 되면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증설이 몇 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과 관련되는 그림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도별 향후 봉안 가능 구수 현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교수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화장한 요거를 봉안당에 봉안하는 개념으로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 정관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네네. 올해 24년 7월이면 만장이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집계하고 있거든요. 만장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받기가 네네. 힘들다는 네네.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연고자 없는 분들하고 자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든지 하면 연말까지는 뭐 안 버틸 수 있겠나 하는 잠정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도 일부분은 맞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부산의 전체 용납강을 포함한 만장은 20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에 한해서는 2025년 저희들이 상반기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모공원에 벽식 봉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5,200기를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가지고 봉안당 증축을 한 개층을 올려서 27,000기를 확보하고 그 자연장지라고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의 17, 18구역에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자연장지를 한 11,000개 정도 하면 총 43,000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시 전체의 사용은 2040년까지 그리고 추모공원은 2033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2024년 3월에 벽식 봉안당이 5,200기가 신설이 되고 12월에 봉안당이 27,000기가 신설이 되고 교수님 벽식 봉안당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본래는 뭐 납골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네네. 용어를 바꾼 거죠. 네. 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사용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안당이라면 집당자를 써가지고 건물 시설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봉안당이라고 독자적으로 탑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봉안탑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이제 부산은 보니까 다 뭐 봉안담으로 용어를 통일해가지고 사용하는 형태고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부산의 일영락원 16,520기인데 현재 리모델링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걸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 방안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락공원에 봉안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화하게 되면 많은 우리가 봉안담을 확보할 수 있고요. 해영장 등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장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사 수급 계획의 만전을 저희들이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해양장 예. 또 어떤 걸 말씀? 우리 해안산으로부터 5km 밖에서 네. 우리의 3분을 해갖고 뿌릴 수 있는 그런 해양장입니다. 오, 그리고 매장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예. 가 있는데 그래도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매장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매장이 엄격히 따지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장법인데도 불구하고 땅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장 정책을 2000년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가 와가지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동률 1위를 달릴 정도로 화장률이 높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워낙 화장을 많이들 하시고 매장을 안 하다 보니까 한간에는 매장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고요. 네. 우리 부산시 매장 묘지가 6군데 있습니다. 전체가 76,000기 정도 되는데 현재 한 12,00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공설은 한 3,500기 정도 남아 있는데 나중에 결국 어쨌든 이 매장 영락공원을 비롯한 이 묘지공원을 저희들은 공원화시키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현재는 매장을 저희들은 원칙은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이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설 같은 경우에도 매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까?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매장을 안 원하고 화장을 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의 어떤 트렌드는 뭐 매장이 지금 부산이 96%지만 더 이상 상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매장에 대하여서 한국과 해외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같이 보시죠. 한국은 30년 기본에 30년 연장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15년으로 딱 제한했다고 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5년 이상 무료율을 구분해서 하고. 근데 해외 경우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은 어떤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싱가포르 15년이 우리가 벤치마킹 할 때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15년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제 종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꼭 그 최후의 심판을 받으려면은 온전한 상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은 좁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된 부분이고 그 한시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은 비석에다가 라카를 파란색을 칠해 놓으면 그 칠해놓은 기간에 가족들이 와가 정리를 안 하면 비석은 그 돌을 만들어 버리고 유골은 그대로 밑으로 내리고 새로운 분이 그 위로 올라가는 묘지 구역이 새로 생길 리가 없고 자연스럽게 그 묘지는 묘지 구역만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것만 우리가 고정으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체 전혀 해롭지도 않고 해양 생태계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후에 유골 안치의 방법에 대하여서 무엇을 희망하는가 하는 데 대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017년하고 2022년을 비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목장, 그다음에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거, 그다음에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거, 그리고 화장 시설 내에 어떤 동산에다가 뿌리는 거,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교수님 뭐 어떤 좀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국민적 수용 능력인데 네. 예, 일단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연장이라 하면 뭐 저 계속 이제 법 이야기만 하고 계속 있는데 수목, 화초, 장, 뭐 잔디장, 그다음에 이제 바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토부에 질의를 넣어가지고 수질선으로부터 5km 벗어난 범위에서 요거를 3분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산이나 우리가 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지 조성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장사시설을 만드는데. 그렇죠. 힘들죠. 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용 절감이라든지 입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연장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봉안당을 계속 시키는 부담스러운 봉안 시설을 짓기에는 왜냐하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공간적인 문제, 또 관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2022년은 복지부에서 장사시설 종합 수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올해 금년에 3분장을 법제화하고 2027년까지 이 하장률을 30%까지 올리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부산이 사실 지금 봉안당을 신축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해양장이 참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장. 예. 네. 해양장이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봉안 시설 가지고도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다시 해서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의 이제 봉안당을 안 지어도 어떤 선순환 구조로 해서 돌아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해양장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들을 검토해서 향후에 모든 계획에 지금 저희들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장 후에 희망 안치 방법을 아까는 저희가 두 연도를 비교하면서 봤는데 이게 2022년에 나온 겁니다. 자연장이 41.6%, 봉안이 35.3%, 산이나 바다에 3분하는 거를 희망하는 게 17.7%, 장사 시설 내에다 하는 게 5.3인데 자연장이 높지만은 사실은 봉안이나 이런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현재는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장 쪽으로 우리 문화를 조금 이렇게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자연장 나왔을 때도 수목장 하면은 그 깊이가 그게 지면에서 30cm 밑에 파가지고 흙하고 요걸하고 묻는데 최근에 자연재해가 그렇죠.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겁니다. 2000년 초에 보면은 파주 지역에 뭐 또 양평 지역에 이래 묘지나 무덤 같은 것들이 막 쓸려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화장원 요구는 전혀 찾을 수도 없고, 그럼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인식도가 낮아져 가지고 그래도 지금만큼 많이 올라온 거는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인식도 전환이 되다 보니 그런데 그 자연장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것도 좀 선회를 해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그 부표를 설치해가지고 그 낚싯배가 안 되다 보니 이제 낚싯배 하시는 분들이 업종을 전환해가지고 3분 쪽으로 네. 예, 전환해 할 때도 있고 부산도 사실은 그런 인프라만 잘 구축하면 부산 남부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수영 요트만 경기장에서 5km 넘어서 사실 3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양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모공원에 한 5,000해배, 17, 18묘역에 한 5,000해배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거의들이 이제 자연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잔디장 같은 것도 그래서 작게는 10,000기, 많게는 한 2만 기를 저희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5년에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족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해양장은 사실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예, 예. 거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수목장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은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수목장 지금 사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300만 원, 어떤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랐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공솔에서 그 어느 정도 저희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한 2만 개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설에서도 저는 자연장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단 그렇죠. 무조건적인 안 되죠. 반대, 님비 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해양장을 하면 그런 물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업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대안은 해양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12년도에 만든 영상 자료에 보면 어독 시험하고 화장한 요거를 가지고 해가 있냐 없냐 실험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걸 뿌렸을 때 해가 있는가 없는가. 예, 전혀 문제 없다고 돼가 있고 그런 좋은 자료들을 좀 편집해가지고 또 공익으로 이렇게 홍보한다면은 국민적 수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목 잡은 장사 문제는 유교 문화가 그렇죠. 농경사회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던 그 관습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것도 안 좋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써보고 빨리 도입하는 게 굉장히 비용 절감이라든지 현명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강에는 예, 해도 됩니까? 안 안 돼, 됩니까? 불법입니다. 아, 그건 완전히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호수하고 강하고는 불법을 호수하고 강은 예, 불법이다. 예. 네, 네. 해양장을 할 경우에 어디에 일단 신고는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하면 됩니까? 이제 허가제가 되겠죠. 허가제가 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신고제에서 허가제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두 분께서 해양장이 가장 앞으로도 바람직한 그런 장래의 대안이다라고 하는데 또 아까 과장님은 AI의 가상 공간도 말씀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또 다른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AI 공간 얘기하실 예.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실 AI를 활용해서 최근에는 보면 우리 망자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생전 모습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카이브 같은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젊은이들은 어떤 선호할 것 같고요. 사실 메타버스 안에도 우리 꽃을 사가지고 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직 그까지는 저희들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화장의 방법을 지금 불에 태우는 것만 우리가 네. 고정으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분해장이라든지 건조장법이라든지 뭐 질소가스를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에 보면 뭐 비료 이렇게 하는데 자연 분해돼 가지고 예, 자연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퇴비장으로 이제 알려져가 있는데 퇴비장. 예. 23년 1월 30일 보니까 뉴욕에서 합법화 시켜갖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장법은 챔버에다가 이제 유기체를 넣고 수분을 다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장법인데 그것도 뭐 사실은 DNA도 그대로 살아 있고 미생물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나쁜 거는 다 죽여버리고 그냥 친환경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바다에 뿌리면 또 해양 생물들에게 촉진제가 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새로운 우리가 그런 것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나. 자꾸 그냥 불에 태우는 화장품만 하면은 화석연료도 쓰고 그다음에 또 환경도 그거 하는데도 굉장히 비용 투자도 많이 들고 하는데 건조장법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만 설치해가지고 딱 수평 잡아 1시간이면 공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획기적인 이런 부분들도 도입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 분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부산 시민들께 봉안, 시설 혹은 이런 장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교육자로서 이래 꾸준하게 장래 분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수용하고 따라가주는 너무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도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 안 해보고 카더라 하는 문화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벗어나가지고 선진국에 맞는 사고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락공원에 이제 자주 갑니다. 사실 영락공원에 갈 때 시각적으로 조금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인식들, 우리가 기피 시설이 아니고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 살다가 자연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인식 전환이 된다면 묘지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피 시설이 아니고 자연 친화적으로 친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이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길 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인식의 전환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원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2년 유예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 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부산에서도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자 수는 부산에서만 4만 2천여 곳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적용돼 왔던 50인 이상 사업장 수의 13배에 달합니다. 이 법은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4명, 전체 산재 사망자의 60%에 달한다며 법을 더 유예시켜선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구속이 되고 그러면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져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중소규모 기업들에게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2년 더 법 적용 유예를 요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먼저 그 법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한 3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21년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요. 2022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네. 주요 골자는 이제 근로작업장에서 근로환경에서 사망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나 또 벌금 10억 원까지도 형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요 골자였어요. 하지만 아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50인 이하의 그런 사업장들은 사실은 이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본이나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2년 정도 50인 미만의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2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영세 기업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정도만 더 유예를 하자라고 국회에 제안한 것이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이 유예가 불발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전히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분들의 사망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 근로자 수, 그리고 사업장 수 모두 증가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무뎌지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점에서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해 재해자나 사망자 모두 1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지점에서 중요한 법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83만 50인 미만의 이 경영주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2년 정도만 유예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전관리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탄탄히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주자라고 제안한 것이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공표를 할 당시에 50인 미만 사업, 그러니까 4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유예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용이 되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유예 기간 동안 적용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추가적인 기간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인에서 49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업장들의 안전 관리의 문제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예외 없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산업재해는 업종과 규모와 지역별로 그 규모를 나눠서 통계를 봐야 합니다. 업종 측면에서 기타의 사업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그 이후를 이었는데요. 이 기타의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그리고 서비스업, 시설 관리, 뭐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위험의 노출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면 이 인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과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근데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혹시 이 관련되는 그런 논의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자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의 공감과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에 대한 부분의 보합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이번 임시국회 전에 분명히 양 정당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5인에서 49인 미만의 규모에서도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 법이 유예가 됐었던 기간 동안 우리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나 재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는 지점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장들이 돈을 벌어 가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장들이 또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에 내몰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간격을 찾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금만 더 유예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법의 맹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부가 더 잘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아주 선량한 취지입니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한자리에 앉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뭔가 좀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급행철도를 정부가 추진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초강력 GTX 구상도 함께 나와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광역급행철도는 시속 180km급 철도망을 구축해 각 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총 4개의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부산에선 노포와 울산, 경남 진영을 잇는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가덕 신공항과 기장 오시리아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UTX를 울산과 경남까지도 확장하는 노선을 정부의 제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광역 급행철도망 발표 내용 대부분은 수도권 GTX 6개 노선 연장의 대부분이 할애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과 충남 천안, 심지어 강원도 춘천을 서울과 연결해 하나의 수도권역으로 묶게 된다는 건데 오히려 그 수도권 초집중을 조장하고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부산시는 BUTX 사업 등 광역 급행철도 구축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투자 유치를 장려하면서 수도권 중심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 탓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 투자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수도권 GTX를 연장하고 확충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을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부의경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은 우리나라의 이런 철도가 계획이 되고 공사가 되는 데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활권의 확대입니다. 이제 부울경을 하나의 철도로 묶어서 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수도권의 GTX 같은 경우는 대심도로 이루어지지만 이 광역철도는 지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예고가 되고 있는 노선 같은 경우는 동남권 순안과 태화강 송정 그리고 부천 양산 울산 광역철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노포동에서부터 울산으로 갈 수 있는 철도가 마련이 되는 것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사상 하단 그리고 하단 녹산선에 연결을 해서 이제 더 많은 곳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광역철도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진짜로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과연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이 먼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번 발표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주요 핵심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는 앞으로 추후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수도권을 먼저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교통과 편익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역, 우리 부울경, 대구, 경북, 전남, 광주까지도 이 GTX 노선들이 확대돼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토가 아니고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끝까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업비 충당은 뭐 어디 정부가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매우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GTX의 계획상으로는 충청과 강원까지도 1시간 내로 수도권으로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수도권이 더 비대해지겠지요. 네네.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지금 GTX가 만들어지는 예산 자체를 교통망 대책 자체가 134조 원, GTX 사업에 38조 6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과연 다른 지자체들에게 줄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될지 이렇게 철도 계획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다라고 해도 사타와 예타 결정이나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까지로 하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자체 간의 무한 경쟁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저는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서울이 쪼그라들어서 부산이 발전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도, 울산도, 경남도 대한민국 부산시거든요. 국가가 먼저입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당연히 발전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매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산업은행 빨리 가지고 오고 또 광역철도도 깔고 해서 또 매력을 가져서 이렇게 상생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역균형 발전 외치는 분들께서 서울에 주지 말고 지방으로 달라. 저는 이런 논리로 반사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가의 이익에는 도움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안에 수도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신공항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를 하면서 TK 신공항의 이슈가 떠올랐을 때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재원 마련입니다. 네. 신공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TK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하나의 경쟁 구도가 마련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 공항들까지도 이슈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세수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복지 예산도 많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자체에 골고루 모두 다 재원이 분배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BUTX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산은 지금 추진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지금 뭐 순조롭게 잘 추진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철도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됐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뭐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각 광역단체들이 이제 지하화가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이제 광역단체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아마 사업비와 또 사업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 부산이 꼭 이겨서 또 지하화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좀 지켜본 다음에 시의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야 공통의 과제입니다. 뭐 하나의 특정 정당만 지금 이 두 사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랑 부울경 광역철도를 마련하는 것은 모두 생활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는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 공간,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상부 공간을 재개발하고 주변 부지를 좀 개발을 하면서 부산 내 공간 확보를 좀 용이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특례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없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서 이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특별법에 더해서 좀 더 확실한 개발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울경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아직 시작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주요 골자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은 누구보다 부산에 대한 애정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지정해서 부산의 백년지 대계를 이끌어가려는 대통령의 전략 그리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에 조금 더 거대한 공공기관을 가져옴으로써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 되려면은 우리가 광역철도도 꼭 해내야 되고 지하화도 꼭 해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의 동의를 빨리 얻어서 산업은행을 좀 하루빨리 조속히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배송도 휴무일 없이 24시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고민도 깊습니다. 정부는 한 달에 2번 공휴일에 무조건 쉬도록 하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24시간 휴무일 없이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변 대형마트에서 제약 없이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골목 상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업체가 장악한 온라인 배송 시장이 대형마트까지 가세하면 동네 상점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정말 큰 기업들만 살리고 작은 업체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2번째로 전통시장 상인수가 많은 곳으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본사는 99%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소비한 돈이 수도권으로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대구와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부산에서는 휴무일 전환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또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안이 나온 배경이 있겠죠? 네, 우선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국민 4분 중에 3명이 이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원하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67.6%가 원한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대형마트를 규제를 했던 것인데요. 이때까지 대형마트를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산업이 반사의 구조에 있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시민들께 편익을 돌려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에 의무휴업이 만들어진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렇게 코로나나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팽창을 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정책을 변경을 하거나 새로 만들게 될 때에는 분명한 기대 효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뭐 KPI라고 저희가 지표를 설정할 수 있을 텐데요. 소비자를 중심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대형 마트라는 이런 기업의 성장을 중심으로 둘 것인지 노동자를 중심에 둘 것인지 혹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뭐 마지막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로 갈 것인지 뭔가 명확한 KPI가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은 매우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도 이 의무 휴일을 갖는 거를 평일로 옮기는 게 추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행 법상으로도 이제 지자체와 합의가 되면은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수영구에서는 평일로 이동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지자체마다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좀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온라인 그 쇼핑몰의 새벽 배송이 이미 거의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배송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자본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런 배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용이할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어요. 네, 이제 이 대형마트들의 온라인 배송을 규제하면서 또 반사이익을 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지금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실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들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상식이고요. 다만 대형마트들도 아무리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한민국 전역의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자본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우리가 자유롭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해 주는 것은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국민들께서도 더 좋은 혜택,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이미 저온 유통 체계인 콜드체인을 갖추고 있고 새벽 배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커머스가 고객 충성도까지 높게 해서 노하우와 시장의 파이까지도 넓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 규제 완화의 효과를 얻는다라기보다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을 더 강조해서 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무한 경쟁 체제를 조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도태되는 기업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초저가 경쟁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새벽 배송으로 뛰어들 수 있느냐? 이것은 인프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벽 배송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온라인 배송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우리 부산 경제에, 부산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을 찾는 층을 보면 고령층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나 소비자 그 물가 심리에 좀 민감한 층이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를 찾게 됩니다. 우리 부산의 인구 구조를 보았을 때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오프라인에 대한 필수가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평일로 옮긴 결과를 유통학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전통시장 매출액이 32.3%가 올랐습니다. 그 대형마트가 주말에 안 쉬고 평일에 쉬니까 전통시장 매출이 더 올라버린 32.3%나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구가 유일하게 지금 옮기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상 검토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권역이 겹쳐요. 수영구에 산다고 해서 수영구에만 그렇죠. 가서 장을 보시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수영구에 가면 평일에 쉬고 동구에 가면 주말에 쉬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들이 동일한 이런 날짜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유도하는 역할을 꼭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혼선 없이 우리가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형마트, 소상공인 또 소비자가 어떤 합의를 거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슈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의 측면으로만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논리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현재 결과를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새벽 배송을 풀었을 때의 지자체로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 연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지역 내의 선순환과 경제적인 내수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영구는 합의가 아주 잘 됐습니다. 합의가. 애초에 이 정책을 제안한 사람들이 대형마트 측과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수영구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에 있는 이 두 집단이 공동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문제는 나머지 지자체들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행정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합의거든요. 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아젠다가 던져진 이상 정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소통한 다음에 시행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를 지난 29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도와 변명문을 발송하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은 살인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발달 장애인을 낳은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오 구청장의 발언이 품위 유지 등 당 윤리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와 부경대도 앞으로 학부 신입생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 전형으로 선발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 학부 신입생의 25% 이상을 무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7개 수욕장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재작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넉 달간 부산 지역 7개 수욕장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는 21번으로 광안리와 일광해 수욕장이 각각 6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11,432명으로 순유출이 발생한 12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순유출 인구 중 절반인 5천여 명이 20대로 이들은 이직, 구직 등의 목적으로 서울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부산 순유출 인구의 절반이 20대였고 이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났다. 앞서 짧은 뉴스에서 보셨습니다. 이 밖에도 요즘 인구 위기, 지역 소멸과 관련한 보도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 11,000여 명이 8년 전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출산율 저하로 부산의 산부인과 중점병원 2곳이 상반기 중 분만 진료를 중단한다는 소식도 그렇습니다. 앞서 봉안시설 문제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 경제 다 좋지만 지역이, 부산이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lack and white.